두 작품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고요의 바다는 달의 물이고 닥터 후는 화성의 물입니다. 고요의 바다에서는 물을 한 명씩 토해내지만 닥터 후에서는 두 명이 동시에 토해냅니다.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은 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우주는 정말 우연의 일치로 가득합니다. All I worship and adore, and I love you. 영화를 보다가 이 영화 어떤 영화를 표절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유사하면 표절이고 어느 정도면 아닐까요? 또는 오마주나 패러디와는 표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뷰를 하면 할수록 손해인 채널 작자 미상입니다. 오늘은 여러 영화들을 비교해보면서 그런 표절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거론되는 영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한 직업, 스몰 타임 크룩스, 고요의 바다, 선샤인, 닥터 후, 에이리언 2, 팬더럼, 이벤트 호라이즌, 스페이스 카우보이, 쉐이프 오브 워터 등등등등등등. 오해하실까봐 분명히 밝힙니다. 이 영화들이 모두 표절작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중에는 표절과 오마주 또는 영감을 받은 것과 단지 장르의 규칙일 뿐인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영화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줄거리가 소개되는 그런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한 작품씩 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감독인 우디 알렌의 2000년도 작품 스몰 타임 크룩스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좀 모자라는 전과자 레이는 어느 날 은행을 털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함께 은행을 털 역시 모자라는 감옥 동창들을 모아서 작전을 짭니다. 은행의 바로 옆에는 팔려고 내놓은 장사가 안 되는 피자 가게가 있었습니다. 레이는 어찌어찌 그 피자 가게를 인수합니다. 그 피자 가게의 지하로 땅굴을 파서 옆에 있는 은행을 털려는 것이지요. 레이는 업종을 피자 대신 쿠키 가게로 바꾸고 별 생각 없이 대충 쿠키를 만들어 팔았는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한편 레이와 감옥 동창들은 은행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땅굴을 파거나 수도관을 건드려서 홍수가 나는 등 사고의 연속입니다. 쿠키는 점점 더 잘 팔리고 땅굴은 안 파지고 은행은 언제 털지 모르고 이젠 원래 목적이 뭐였는지조차 헷갈립니다. 마침내 쿠키 가게는 제과업계의 매출 1위의 대기업이 되어 매스컴도 타고 레이와 레이의 부인은 부자가 되는데 자, 이번에는 2018년도에 관객수 1626만 명의 초대박 흥행을 했었던 극한 직업의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 실적이 없어서 시달리는 만년반장 신세인 고반장은 어느 날 국제범죄 조직의 국내 마약 밀반입 정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반장과 엉뚱한 마약 관원들은 그 범죄 조직을 추적하죠. 그 범죄 조직의 아지트 길 건너에는 팔려고 내놓은 장사가 안 되는 치킨 가게가 있었습니다. 고반장은 어찌어찌 그 치킨 가게를 인수합니다. 길 건너에 있는 범죄 조직을 24시간 감시를 하려는 것이었죠. 고반장과 마약 반원들은 수원 왕갈비 통닭으로 가게 이름을 정하고 별 생각 없이 대충 치킨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이제 범죄 조직의 감시와 추적은 뒷전이고 치킨 매장 운영에 진심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치킨은 점점 더 잘 팔리고 수사는 뒷전이고 자신들이 경찰이었나 싶고 이젠 원래 목적이 뭐였는지조차 헷갈립니다. 마침내 치킨 가게는 전국의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고반장과 마약 반원들은 범죄 조직에 잠입을 시도하는데 자, 이 두 영화의 줄거리는 얼마나 유사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간단히 비교해보죠. 은행을 털기 위해 은행 옆집에 쿠키 가게를 창업하는데 은행은 털지 못하고 쿠키만 대박나는
스몰 타임 크룩스.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조직의 아지트 앞집에 치킨 가게를 창업하는데 범죄 조직은 잡지 못하고 치킨만 대박나는 극한 직업. 음악으로 치자면 번안 곡에 가까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여기까지의 줄거리만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몰 타임 크룩스에서는 시작하고 30분 정도, 극한 직업에서는 시작하고 40분 정도의 줄거리입니다. 대략 전체 영화의 30% 정도이죠. 그런데 이 두 영화는 그 이후로 나머지 70%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후로 스몰 타임 크룩스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결코 상류층이 될 수 없었던 레이 부부의 갈등이 주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극한 직업은 마침내 그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마약반의 활약이 주된 이야기가 되지요. 여기서 표절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표절이란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의 작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그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 거라고 떠드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극한 직업은 스몰 타임 크룩스를 표절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라시아이마세! 자, 이번엔 2021년 12월 24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최신작 고요의 바다를 중심으로 중간중간 다른 작품들과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단지 표절 부분만 잘라서 살펴보지 않고 처음부터 전반적인 줄거리를 다룰 텐데 그 이유는 표절과 장르의 규칙이나 오마주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자원의 고갈로 황폐해진 2075년의 지구,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종합니다. 달의 발해 연구기지에서는 인류를 구원할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었는데 5년 전 의문의 방사능 사고로 연락두절이 되었고 연구기지의 사람들은 모두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송지한 박사와 한윤재 대장 등 총 11명의 대원들은 탐사선을 타고 달로 향합니다. 발해 연구기지에 있는 인류를 구원할 중요한 캡슐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기가 없기에 활공이 불가능한 달로 가는데 왜 날개가 달린 셔틀 형태의 탐사선으로 가는 건지, 추진 로켓은 어떻게 단 분리 없이 달까지 가게 되는 건지, 달의 어느 지점을 계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낮엔 평균 영상 106도와 밤엔 평균 영하 185도로 오가는 달 표면에서 물병 속의 물은 왜 끓거나 얼지 않고 찰랑찰랑거리는 건지, 극중에 달에 간 대원들과 지구와의 통신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달과 지구는 1초 이상의 통신 지연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기술로 지연이 전혀 없을 수 있는지, 달 궤도 진입 시에 달을 보면서 가속을 하면 원운동에 의해 달로 갈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것 투성이지만 고요의 바다라는 작품은 우주선을 제외한 모든 비주얼은 현재와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207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뒤엔 위에 열거한 것들이 모두 말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75년에 이렇게 커다란 이어폰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의 블루투스 이어폰도 저거보단 작은데 말입니다. 50년 후엔 대원들이 레트로 취향인가 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그런 과학적, 아니 상식적 문제들을 따지면 안 됩니다. 이 드라마는 SF지만 사이언스 픽션의 SF가 아니라 스트레인지 판타지의 SF니까요. 여기서 잠시 쉘로 그레이브, 트레인스포팅, 28일 후, 슬럼독 밀리어네어 등의 명작으로 기억되는 데니 보일 감독의 2007년 작품인 선샤인을 보겠습니다. 태양의 핵 융합 반응이 약해져서 빙하기가 시작되는 2057년의 지구.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종합니다. 죽어가는 태양에 핵 탄두를 발사해서 태양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7년 전 떠났던 이카루스 1호는 행방불명되었었습니다. 이제 로버트 케파를 포함한 총 8명의 대원들은 맨하탄 크기의 핵탄두를 싣고 이카루스 2호를 타고 태양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태양을 물로 바꾸면 고요의 바다가 되는 거죠. 하지만 미래의 자원 고갈은 물이든 태양이든 뭐든지 될 수 있죠. 그런 예로서 2009년 작품인 팬더럼에서는 2153년에 세계 인구가 243억 명이나 되고
식량과 물 부족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주선 엘리시움호의 마지막 인류를 태우고 제2의 지구가 될 타니스 행성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목숨 걸고 지구를 떠난 절박한 이유는 태양이든 물이든 식량이든 뭔가가 극도로 부족해서 가만히 있으면 죽을 상황이기 때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다 비슷비슷한 설정들입니다. 선샤인에서 7년 전 떠났지만 행방불명된 이카루스 1호를 향하는 이카루스 2호와 마찬가지로 달의 발해 연구기지는 5년 전 의문의 방사능 사고로 연락두절이 된 상황입니다.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2017년도 작품인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도 프로메테우스호 실종 10년 후에 탐사선 커버넌트호가 프로메테우스호가 착륙한 행성에 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죠. 매트릭스에서 주인공들이 타고 다녔던 느부갓네살호에도 프로덕션 디자인에 영향을 줬던 1997년도 작품 이벤트 호라이즌에서도 사고로 파괴된 줄 알았던 우주선 이벤트 호라이즌이 7년 후에 나타나고 구조함 루이스 앤 클라크호가 이벤트 호라이즌호에 가서 벌어지는 이야기지요. 이런 영화에서 선발대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통신 두절이 되고 후발대는 그 선발대를 찾아내어 마침내 그 비밀이 밝혀지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장르의 규칙이죠. 그러니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달궤도에 도착한 그들은 착륙선에 문제가 생겨서 불시착합니다. 애시당초 대기가 없으니 활강이 불가능한 달에 날개에 달린 셔틀로 가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은 앞에서도 언급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장식용으로라도 날개 달고 갔다면 날개를 달고 착륙을 할 활주로가 있어야 할 텐데 기지 근처에 어디에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대기가 없는 곳에서는 안전한 동체 착륙은 불가능하죠. 양력이 생길 수 없으니 그냥 매다 꽂히는 거죠. 역시 멋진 스트레인지 판타지입니다. 아무튼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걸어서 발해 기지에 도착한 대원들은 기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폐쇄된 우주선이나 기지에 들어가는 장면은 어느 영화에서나 으스스하게 표현되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전에 있었던 무서운 사건과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짐작하며 점점 더 집중하게 만들지요. 사실 이건 모두 다 놀이동산의 귀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설정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시체들도 깜짝깜짝 놀래키며 나오게 되어 있죠. 이벤트 호라이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메테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에이리언2에서도 그렇습니다. 고요의 바다에서는 수많은 시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 동일한 장르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장르의 규칙을 슬슬 벗어나서 우연의 일치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발해 기지에서 발견되는 시체들은 모두 익사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물이 없는 달에서 익사라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또한 기지 내부의 여기저기에는 알 수 없는 눈 모양의 기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팬드롬에서도 우주선 내의 낙서는 그동안 이곳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을 연상하게 하지요. 문제는 그 기호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입니다. 고요의 바다에서 이 눈 기호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눈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말입니다. 설마 20세기 소년? 하지만 낙서는 세상 어디에서든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발해 기지는 방사능 누출로 폐쇄되었다고 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방사능 수치는 모두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방사능 누출 따위를 믿지 않았던 송지한 박사는 남들이 뭐라고 하건 헬멧을 벗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서도 외계 우주선에 들어서자 계측기는 독가스가 가득한 외부와는 달리 호흡이 가능하다는 수치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원들은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지요. 그러나 헬러웨이 박사는 남들이 뭐라고 하건 헬멧을 벗습니다. 헬러웨이 박사는 산소가 없으면 재빨리 헬멧을 다시 쓰면 되겠지만 송지한 박사는 만약 계측기가 오류였다면 방사능에 피폭되었겠지요. 원래 이런 영화에서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겁없는 사람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게 장르의 규칙이죠. 결국 헬러웨이 박사는 장르의 규칙을 따라 파국을 맞지만 송지한 박사는 장르의 규칙을 무시하고 끝까지 살지요.
고요의 바다에서는 과학의 법칙이건 장르의 규칙이건 자주 무시되는데 이런 점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이상하게 맞춰진 퍼즐을 보는 기분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규칙을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을 무시해도 되는데 단지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누벨바그의 정신을 계승해서 영화적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아무튼 마침내 회수해야 할 캡슐 저장고에 다다른 대원들. 하지만 캡슐은 모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하겠죠. 가져가야 할 캡슐이 제대로 다 있다면 그걸 그냥 가져가고 드라마는 거기서 끝날 테니까요. 그때 캡슐을 찾던 대원 수차는 죽은 연구원의 입에서 나온 의문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맙니다. 이렇게요. 곧이어 몸의 이상을 느끼게 되죠.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도 커버넌트5의 대원이 에이리언의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이렇게요. 이것도 바이러스는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있으니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두 작품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에이리언 커버넌트는 귀로, 고요의 바다는 눈으로 감염됩니다.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차는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더니 엄청난 양의 물을 뿜어내고 사망합니다. 아까 귀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는 에이리언을 등으로 쏟아내고 사망하지요. 그리고 전설의 SF인 닥터 후 시리즈 중에 휴고상을 받았던 2009년작인 The Waters of Mars, 화성의 물이란 작품에서는 인류 최초의 화성기지에서 화성 지하에 빙하를 녹여서 식수로 마신 대원들이 물 안에 있던 괴 생명체의 숙주가 되어서 이렇게 물을 뿜어내며 대원들을 공격합니다. 이 역시 물은 세상 어디에든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건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군요. 두 작품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고요의 바다는 달의 물이고 닥터 후는 화성의 물입니다. 고요의 바다의 물은 단순 증식하고 닥터 후의 물은 고대 화성인의 자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고요의 바다에서는 물을 한 명씩 토해내지만 닥터 후에서는 두 명이 동시에 토해냅니다. 이렇게 두 작품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삼다수와 한강물의 차이 이상으로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부디 그렇게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생체 반응기에 나타난 대원들 이외의 생체 신호. 이 기지에는 그들 말고 또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생체 신호는 대원들의 바로 앞까지 왔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투명인간? 아니죠. 생체 신호의 주인공은 대원들의 바로 머리 위의 통로를 지나갑니다. 여기서 에이리언 2를 볼까요? 생체 신호는 대원들의 바로 앞까지 왔지만 역시 보이진 않습니다. 투명인간? 아니죠. 생체 신호의 주인공은 대원들의 바로 머리 위의 통로를 통해 습격합니다. 생체 반응기의 신호가 높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영화든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 두 작품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에이리언입니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지의 통신타워의 문제로 지구의 본부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신타워를 수리하려면 바깥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결국 이 위험한 미션은 한 대장이 직접 하기로 합니다. 에이리언2에서는 셔틀 우주선을 원격으로 조정해서 탈출하려고 하지만 그러려면 바깥으로 나가서 관제탑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밖에는 에이리언들이 득실득실거리죠. 결국 이 위험한 미션은 비숍이라는 안드로이드가 하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두 작품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입니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Not bad for a human.
죽은 수찬을 부검해서 알아낸 사인은 월수였습니다. 그것은 달에서 발견한 물, 달물이었지요. 월수는 유기체를 만나면 혈액을 통해 끝없이 증식합니다. 그래서 시체들은 모두 익사로 죽은 것이었죠. 마침내 드러나는 비밀, 발의 기지는 월수를 연구하던 기지였던 것입니다. 월수를 이용해서 물 부족으로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려던 것이었죠. 하지만 끝없이 증식하는 월수의 부작용을 제어하지 못하고 발의 기지의 연구원들은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이제 송 박사와 한 대장은 제한구역인 기지 내 데이터 스토리지로 갑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무성한 식물과 엄청난 양의 월수 캡슐. 이곳에 이렇게 식물이 많은 이유는 닥터 후에서도 그렇고 선샤인에서도 그렇고 긴 시간 체류해야 하는 탐사선이나 우주기지 내에서는 산소를 발생시키고 식재료를 생산하는 정원이 있다는 그런 공통의 설정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요의 바다에서는 다른 작품들의 식물 정원들과는 달리 식물의 생장을 위한 풍력장치나 환기구나 식물용 조명 등의 관련 설비가 전무한 것으로 보아 그냥 다른 작품들의 흐름대로 흘러갔거나 조경용이었나 봅니다. 그때 미지의 생명체의 기습. 그것은 소녀? 대원들은 그 소녀를 찾아 나서고 송 박사는 소녀의 은신처를 찾아냅니다. 발의 기지의 유일한 생존자인 소녀. 그 이름은 루나 073. 에이리언2에서도 소녀는 등장합니다. 리플리는 소녀의 은신처를 찾아내지요. 이 행성의 유일한 생존자인 소녀, 그 이름은 뉴트. 유일한 생존자가 소녀라는 설정은 어떤 영화든 있을 수 있으니 이것 또한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두 작품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름과 인종이 다르군요. 정말 엄청나게 다르네요. 잊을 뻔했네요. 루나와 뉴트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루나 073은 복제인간이었습니다. 루나는 월수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냈던 실험용 복제인간이었죠. 73이니까 여태까지 72명의 복제인간이 실험 실패로 죽었겠죠. 루나 073은 마침내 월수에 적응한 첫 복제인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이클 베이의 2005년 영화인 아일랜드를 볼까요? 지구 종말의 유일한 생존자들이라고 믿고 언젠가 희망의 땅 아일랜드에 뽑혀가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는 링컨 6 에코와 블랙 위도우, 조던 2 델타는 자신들이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진실은 자기를 포함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돈을 낸 원본 인간들에게 장기와 신체 부위를 제공할 복제 인간이라는 것. 마침내 그들은 발의 기지를 탈출합니다. 거짓된 에덴 동산을 탈출합니다. 이것도 복제 인간은 어떤 영화든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한편 통신 담당 류대위는 부조종사와 마찬가지로 사악한 거대 기업 RX의 스파이였고 월수의 샘플을 확보한 뒤 동료 대원을 살해하고 기지 내의 모든 통로를 차단해서 대원들을 가두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그에게는 저승엔 월수의 폭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이리언2에서는 사악한 거대 기업 웨이랜드에서 파견한 버크가 에이리언을 대원들 중에 하나의 몸에 기생시켜 지구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나머지 대원들은 모두 죽도록 내버려두고 혼자 탈출하려고 했지만 그에게는 저승행 에이리언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파견된 스파이이자 내부의 적은 어떤 영화에든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마저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은 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우주는 정말 우연의 일치로 가득합니다.
마침내 월수는 기지 내부를 완전히 채우게 되고 한대장, 송박사, 홍닥터, 공팀장 그리고 루나는 월수 샘플을 갖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대장은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요. 이런 물 장면은 이벤트 호라이즌에서도 볼 수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샤이닝으로 귀결되죠. 그리고 샤이닝의 피 장면을 정확히 가져온 레디 플레이어 원의 장면은 오마주의 정확하고 아주 좋은 예입니다. 누가 보아도 알만한 유명한 작품의 요소를 가져다 쓴 것은 흔히 오마주나 패러디라고 부르죠. 오마주는 위대한 작품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고 패러디는 원작을 아는 사람에게 지적인 유희를 주려는 의도이지요. 간단하게 다시 말하자면 존경이 있으면 오마주, 웃음이 있으면 패러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요의 바다의 경우에는 가급적 오마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루나는 우주복이 없이도 달 표면을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한계를 넘어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인류의 진화를 표현한 스트레인지 판타지의 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대장은 그런 루나를 바라보면서 숨을 거둡니다. 한대장의 마지막 장면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2000년도 영화인 스페이스 카우보이가 생각나게 합니다. Besides that, you ever see a prettier moon? This time. 추진 로켓에 몸을 싣고 지구를 가루로 만들 뻔했던 핵미사일을 우주 멀리 날려보낸 뒤에 홀로 달에 남아 지구를 바라보며 죽어가는 토미 리 존스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Baby, kiss me. 혹시 달 표면에 앉아서 죽어가는 우주인이 나오는 다른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 두 작품 이외에 본 기억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야 하겠죠. 단순한 장면의 일치로 작품 전체를 폄하하면 안 되겠죠. 정말 이 우주엔 우연의 일치가 별처럼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요의 바다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요의 바다와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 그리고 스몰타임 크룩스와 극한 직업의 상관관계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달라 보이시는지요? 과연 어느 정도로 유사하면 표절이고 어느 정도면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는 논문 표절의 경우에는 논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일단 카피킬러라는 표절 방지 프로그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논문은 물론 선행 연구자료, 각종 저작물과 강연 자료까지 모두 검토해서 서로 일치하는 문장들을 찾아냅니다. 참고로 제 석사학위 논문을 예로 들자면 표절률이 6%였는데 이것이 통상 15%가 넘어가면 논문 심사 통과가 힘들어지고 20%가 넘어가면 거의 불가능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왜 그런 것이 없을까요? 글자로 이루어진 논문과 달리 영상과 음향으로 이루어진 특성으로 인해 표절을 체크하기가 힘든 이유일까요? 하지만 음악과 같이 표절을 걸러내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카피를 하든 말든 어쨌든 재미있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에 나쁘든 말든 음식은 맛있으면 그만일까요? 무슨 짓을 했건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일까요? 음식이, 그리고 인생이 그렇지 않다면 영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늘 아래 완전 새로운 것은 없다지만 남의 것을 고의든 무의식적이든 일부 가져왔다면 최소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최소한의 창작자로서의 양심과 정성도 없다면 그 작품은 표절 논문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야 오리지널 컨텐츠가 더욱 인정받지 않을까요? 그래야 오늘도 순수 오리지널 작품을 위해 쓰는 많은 창작자들이 좌절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못 만들었어도 오리지널을 위해 애쓴 작품은 응원해주고 잘 만들었어도 표절한 작품은 혹독하게 비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잘 살면 그만이라는 사람들로 가득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은 곧 망하겠죠.
같은 이치로 영화도 표절을 거르지 않고 그냥 둔다면 그 영화계는 어떻게 될까요? 2018년 제90회 아카데미 각본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 음향편집상, 음향효과상, 촬영상, 편집상, 의상상 등등등등등등등 13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고 그중 작품상, 감독상, 미술상, 음악상을 수상했던 쉐이프 오브 워터의 표절 문제까지 분석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게 원래 이 기획의 핵심이었는데, 그 작품은 그 한 작품만 분석하는데 러닝타임이 최소 25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대해서 호응이 별로 없다면 2부는 제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리뷰는 일반적인 리뷰와는 달리 제작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리뷰를 만들면 만들수록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되니까요. 수익이 없는데도 시간과 돈을 투입하는 채널 작자 미상. 그럼 구독과 좋아요는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아름다운 행운이 우연의 일치로 별처럼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업로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럼 저는 이만 작자미상이었습니다.